저도 윤 대표님과 비슷하게 이제 항상 물리학회에 오게 되면 이렇게 친정에 온 그런 느낌인데 오늘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이게 저희 제가 배웠던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참 부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물리학 백그라운드였었고 원래는 이제 그 DFT 계산, 양자 계산을 이제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화여대 물리학과까지는 계속 이렇게 물리학 소속이다가 한 4년쯤 전에 제가 이제 그 서울대 재료공학부로 왔고요. 하는 일은 비슷한데 단지 이제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해진 재료 쪽에서 그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양자 계산의 속도를 좀 가속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은 알파고가 들어올 무렵 조금 전부터서 지금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잘 적용이 돼가지고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이제 거친 생각이지만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워낙 이제 언어 뭐 AI랄지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떤 데피니트한 이론이 있다기보다도 이런 관점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이제 윤 대표님 같이 국가과학 AI위원회에 지금 위원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분과가 과학인재분과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국가 AI 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후년 2027년서부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갖다 다 이제 하고 있는데 10개 정도 분과가 있는데요. 과학 인재 분과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학 인재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저 이제 석자욱 교수님이랑 화학과에 계시는 석자욱 교수님 리더이신데 이게 전혀 다른 저쪽에 이제 인재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인재 쪽 얘기라고 교육 같은 거 저희는 과학 쪽이니까 정말 10에서 5분의 1, 2분의 1이니까 20분의 1.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 분야가 지금 AI 때문에 들썩들썩한데 물리학 쪽은 조금 좀 조용하다. 제가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거예요. 이게 여러 학회들을 가보면은 AI에서 가장 뜨뜻미지근한 그런 학회는 물리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 뭐 항상 고고하신 분들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말하는데 요게 이제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과기부에서 2027년에 지금 런칭할 계획으로 이제 장관 회의는 거쳤고 이제 어떤 각 분야별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제네시스 미션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과기부가 같이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여러 분과가 있는데 보시면은 수학이 있고요, 바이오 있고요, 지구과학이 있고요, 화학이 있고. 근데 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지금 재료화학 분야 AI 제가 거기 리더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좀 서운해하는 것 같긴 한데 과학, 물리 AI 이런 거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갸우뚱갸우뚱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요. 약간은 좀 이제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리하시면 또 같이 물리 AI 딱 해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게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왜 그럴까를 갖다가 계속 고민을 해보면은 실은 이제 학문의 특성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쪽으로 가게 되면 포인터 같은 거는 따로 없죠. 이게. 예. 저희가 이제 기계학습 쪽으로 가면은 이제 데이터 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중심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있고 통계적인 어프로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원리적인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야별로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그 머신러닝이 되는 거고 이제 완전히 프린시플만 가지고 하게 되면 수학이랄지 뭐 이론 물리 뭐 이런 게 될 텐데 실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바이올로지 같으면 실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사람 인체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이제 과학이 진행되고 있고 화학만 해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요. 재료과학 그리고 물리가 보면은 실은 그렇게 실험을 갖다가 실험적인 데이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에서 실험은 어떤 프린시플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실험의 그런 느낌인지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데이터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것보다는 어떤 이제 거기에서도 원리를 하나 끌어내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우리 항상 예측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물리학의 어떤 그런 이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서 지금 재료공학도 제가 재료공학 쪽에서 제가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게 힘들었던 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가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리는 이제 더더욱 적은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얼마만큼 일찌감치 머신러닝을 시작하냐 시작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뭐 굉장히 큰 대규모로 해가지고 AI 모델 만드는 거, 뭐 알파폴드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물리학이 우리가 고개 끄덕여질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원래부터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볼 만한 것들을 그냥 뭐 마땅한 게 없는 것이죠. 예. 자, 이제 AI 모델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제 AI 모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들 현재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전통적인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일반화 능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시초가 되는 거는 아까 이제 힌튼 교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던 알렉스넷이라고 이미지를 갖다가 사진을 이렇게 판별하는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알파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알파폴드 같은 것도 이제 나와서 노벨 화학상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언어 모델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전 세대의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뭐 놀랍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같으면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긴 하겠지만은 뭐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크게 영향이 이제 없었던 거고요. 알파폴드도 이게 실제 화학이나 바이오 도메인에서는 적용이 됐지만은 그게 뭐 다른 분야로 확산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이라는 게 언어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가 뭔가 딥러닝 모델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의 이제 근간이 그럼 무엇이냐? 왜 도대체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사회 임팩트 줄 수 있냐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 자동화 관점에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요. 결국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자동화의 역사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기 기관이 나와서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는 거가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발단이 되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논리를 자동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엔도어 같은 논리를 갖다가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쌓아 올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를 하고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집채만한 그런 애니악 컴퓨터가 있었던 거가 지금은 이런 우리가 작은 컴퓨터에서 정말 우리가 막 게임도 하고 뭐 웹 브라우저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논리를 자동화하고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빠르게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지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거는 논리랑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서 어떤 내가 논문을 보고 글을 보고 요약한다라는 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뭐 많이 나오는 단어만 뭐 뭘 추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딱 보면은 어떤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왜 논리적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건데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 제가 제 관점에서는 언어 모델은 언어 컴퓨터입니다.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텍스트가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오는 컴퓨터인 거고요. 그거는 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듀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인지라고 하는 거가 실은 다양한 레벨의 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다 보니까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런 것들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그 교육학에서 사람의 어떤 러닝의 단계를 6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단계에서는 그냥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응용하는 것, 분석하는 것, 평가하는 것, 창조하는 것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단계가 돼야지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를 갖다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의 언어 모델은 지금 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대충 뭐 저도 제 느낌도 얘기하고 나번에 이제 저기 재미나야 막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찾았던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은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여러분 써보시면 오 똑똑하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걸 응용한다거나 분석하는 거는 약간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분야에서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결국 다 학습을 시킨 건데요. 학습이 잘 돼가지고 응용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보면은 이게 조금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윗단계 더 위로 올라간 이밸류 어떤 걸 보고서 평가라는 거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논문을 보고 내가 논문이 과연 노블한 것이냐 노블하지 않은 것이냐 평가하는 것들 혹은 내가 창조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것들 내가 질문을 던지고 발견을 어떤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소설을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설을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한테 소설을 써보라고 하면 소설을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장편은 소설은 잘 못 쓰. 뭐 적당하게는 이제 이게 쓰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거는 내다 팔아도 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소설은 아닌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소설이라는 거가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설이라는 거는 소설 작가가 쓸 때는 그냥 해가지고 사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이태백이 시지 있듯이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스토리 라인을 할 것인가 인터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처음에 어떤 내가 이제 플롯을 짜고 만들고 덧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전체 과정을 있어야지 얘가 소설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학습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문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프로덕트인 것이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미주알고자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논문 쓰실 때 우리가 논문 쓸 때 이걸 내가 왜 하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쓰는 건 물론 어떤 우리가 이제 적당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쓰긴 하지만은 진짜로 내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은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잠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그런 걸 시키게 되면 얘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학습을 해야지 얘는 그걸 갖다가 리프로듀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언어 모델들의 이제 우리가 그 약점 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우리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위쪽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밑에 단계는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석사급 정도, 그러니까 딱 석사급 정도 그 정도 능력인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박사급이야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게. 자, 그래서 이 윗단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그 해결책이 뭐냐면 에이전트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에이전트 AI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과학기술 쪽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윗 레벨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저희 연구에서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물성값을 뽑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이제 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 전해질에 리튬이 얼마만큼 빠르게 확산되느냐를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들과 원자들을 놓고서 MD 시뮬레이션을 하고서 궤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뽑아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학생한테 그런 걸 내가 여기서 이제 학사모를 씌운 게 이제 박사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박사 졸업한 학생이 있습니다. 시키게 되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구조를 갖다가 이 분자의 구조가 이렇고 내가 이 정도 밀도로 해서 넣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번에 그걸 만들고 그다음번엔 MD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번에 내가 궤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라는 어떤 내가 플랜을 갖다 머릿속에 떠올리고요. 각각의 단계를 내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쓴다거나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쭉 익스큐션을 해가지고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을 언어 모델한테 그냥 요것만 주고서 해봐라라고 하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딱 학사 내지는 학부 학생이 인턴 학생이 할 정도 수준의 결과밖에 안 나오고요. 많이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떤 그런 세세함, 꼼꼼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냐면은 우선은 각각의 이제 그 패키지를 잘 다루는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뭐냐면은 어떤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이런 걸 돌리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인풋 잘 꼼꼼하게 써가지고 그거를 돌리는 거, 그 부분은 인지해서 아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억하고 어떤 내가 문법을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수행해 주는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돌려가지고 실은 수행을 하게 되는 오케스트레이터를 따로 두고요. 얘는 이제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떤 전문가의 엑스퍼트 날레지는 따로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이걸 쭉 써요. 쓰고서 그 다음번에 자, 제 지식은 여기서 갖다 털어놓고 학생은 갑니다. 학생은 갔지만 요것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농도가 달라졌달지 다른 어떤 뭐 분자를 써가지고 한다 이런 걸 다 요걸 통해 똑같이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산업체에서 쓰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 외에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에이전틱 AI는 인지의 낮은 단계를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덧대 가지고 그거를 더 복잡한 고도의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급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제가 자료 가져오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재료공학은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뭐 좀 배터리를 뭐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나와서 많은데 그 논문을 보면 텍스트로 쫙 돼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한테 그냥 딱 논문 그냥 챗GPT한테 딱 던져주고서 야 이거다가 뽑아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틀립니다. 특히 논문이 복잡해지게 되면은 대부분 다 틀리거나 놓치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기특해 보이고 이러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면 얘는 그걸 갖다 다 못하니까 어떤 제가 일을 나눠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 물질을 갖다가 한번 하기 전에 어떤 물질이 중요한지를 네가 뽑아봐. 그럼 A, B, C가 있다. 자,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 A를 갖다 가서 A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아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는 내가 따로따로 에이전트를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나의 어떤 노하우가 그쪽으로 이제 털린다고 내려놓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거랑 이거랑 같이 결합해 가지고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그 태스크를 또 고급 태스크를 갖다가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분야에서 봤을 때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을 좀 더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언어 모델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는 게 원래는 저는 작년까지만 했어도요. 작년 말까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언어 모델은 그냥 영어 논문 교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올 초에 이제 그 리즈닝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얘는 진짜 정말 과학 기술에 뭔가 똑똑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과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과생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일을 시켜볼 수 있겠다라고 모든 분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 AI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연구가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실은 언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요, 되게 뭐랄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이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크게 이제 언어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되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텍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넥스트 프리딕션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어떤 모델이 나오냐면은 물론 많은 걸 암기는 했지만은 말을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프리트레인만 된 어떤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2006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뭐다라고 다음을 이어봐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뭐 조지 W 부시고 그 다음에 잭 부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뭔가 그냥 마구 메타데이터를 마구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대화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게 뭐냐면은 RLHF,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이래 가지고 사람을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은 어떤 내가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통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 게 좋다라는 것 갖다가 이그젠플들 갖다가 엄청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영화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제 마킹 조와 OX를 갖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얘가 비로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금 똑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처음에 토큰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지 W 부시는 이랬다라고 이제 컴팩트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챗 모델이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추가돼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말을 바로바로 막 내뱉는 이제 어떤 뭐랄까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경솔하게 이렇게 한번 내가 안에 걸러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튀어나오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챗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학 기술을 할 때는 좀 더 내부적인 왜 그럴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가 맞나 한번 내부적으로 생각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이제 내가 이제 또 그러니까 추가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토큰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웃풋이 나온 거를 한 번에 딱 뱉지 않고 다시 또 넣어가지고 인풋 아웃풋 또 넣어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보통 챗 모델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더 많은 GPU 시간을 써가지고 얘가 꼼꼼하게 답변을 체크하고 밖으로 답변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우리가 복잡한 어떤 사유의 과정을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복잡한 수학 문제랄지 물리 문제를 갖다가 왕창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딱 학습하기 좋은 겁니다. 굉장히 절차적이고 논리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학습할 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데이터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물리학 분야, 수학 분야의 학생들을 갖다 데려다가 문제를 풀립니다. 문제를 풀리고 너는 AI가 풀 수 없는 모델을 만들어서 푸는 거. 그걸 데이터를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진짜 그런 수학이나 물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 그러니까 뭐 챗GPT랄지 제미나이랄지 그런 모델들이 이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언어 모델이 아주 뛰어나고 우수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막상 저희도 이제 그 꼼꼼하게 과학기술 적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보입니다. 허점들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과학기술에서는 내가 10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10가지 단계 중 한 단계만이라도 어떤 내가 에러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답은 틀립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답이 맞다 틀다가 명확한 거거든요. 틀린 답 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확도가 지금 현재 지금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런 우리가 프론티어 모델들을 만드는 오픈 AI나 이런 회사들에서 논문을 냅니다. 언어 모델들이 이제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홀루시네이션, 이런 환각 같은 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보게 되면 물론 환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승우의 생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 이건 당연히 이제 얘가 암기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특별한 사실 같은 것도 당연히 틀리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보면은 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예서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사지선다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답인데 모릅니다. 자,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실은 이제 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반응일 텐데 모른다고 하지 않고 찍습니다. 이게 찍어서 얘가 맞출 수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우리가 수능을 보다가 예를 수능 보실 때 빈칸 남겨놓은 사람 없잖아요. 다 무조건 찍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거가 내가 4분의 5분의 확률을 넣어도 내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로는 아닌 거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언어 모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얘가 알고 있는 거를 모르는데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각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왜 나는 모른다고 얘기 안 하고서 자꾸 이렇게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 학습할 때 무조건 1, 2, 3, 4를 주고서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 맞으면은 내가 플러스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러니까 얘는 뭐든 찍는 것이 더 얘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더 약간 좀 이제 그 섬뜩한 게 뭐냐면 reward 해킹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리즈닝 모델 그러니까 여러 번 인터널 띵킹을 거치는 그런 모델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뭐냐면은 한참 얘가 뭔가를 체인 오브 토트로 이제 쭉 사고를 이어가다가 뭔가 잘 안 풀리면은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레츠 해킹해 버리자 해가지고 답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푼 것처럼 하고서 그냥 나 맞췄다라고 털고 나옵니다. 저도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시뮬레이션 막 돌리는데 얘가 몇 번 돌다가 실패를 하니까 로그 파일을 바꿔버리죠. 바꾸고서 그 다음번에 얘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고서 끝이라고 나옵니다. 되게 쭈삣한 그런 경험이었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리워드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어쨌든간 정답만 맞추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뭐든 찍고서 그냥 마시나 숙제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서 그냥 나가는 거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체인 오브 토트에서 중간에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꼭 얘가 그래서 우리 꼼꼼하게 과정을 쭉 봤더니 진짜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훈련할 때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줘가지고 못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얘가 치팅을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치팅해요. 똑똑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가 학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현재로서는 그냥 체인 오브 토트에 우리가 그 토큰들을 그냥 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픈 AI 모델은 이 체인 오브 토트를 다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은 그 모델의 특성이나 학습 과정에 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한 거를 밖으로 뱉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픈 AI 모델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맹점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대로 비슷하게 애가 훈련을
그 훈련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자꾸 물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가 물리에 그러면 AI 자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화두를 어떻게 한번 제가 꺼내 볼까 하는데 저는 이제 현재 재료공학과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떠나온 이제 친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물리학은 제가 처음에 이제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할 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과학적 어떤 그런 발전이나 발견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면서 문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기술이랄지 어떤 이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랬을 때 혹시 우리가 그러면은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물론 해프닝이 했었지만 LK99인가요? 그거 우리가 같은 것들 정말 초전도체가 정말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가 완전 바뀐다는 우리 되게 가슴 설레는 그 순간이었는데 2040년에 나올 우리가 초전도체가 만약에 우리가 잘 가속화를 해서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인류 사회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과학적 발견, 특히 물리학의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발견을 갖다가 가속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로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 현재 언어 모델이 물리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느냐? 수능 물리를 갖다가 이제 풀려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GPT 5.1은 수능 물리 2에서 20개 중에서 4개나 틀렸어요. 되게 실망을 했는데 틀린 게 다 뭐냐면은 그래프를 잘못 읽습니다. 요거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T1일 때 B 그래프에 9A0를 읽어야 되는데 4A0를 읽어가지고 틀립니다. 그럼 제가 말로 이제 이게 T1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맞는데 그림 판독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완벽하게 됩니다. 제미나이는 제가 해보게 되면 굉장히 시각적인 그런 정확도가 높아가지고 저희 지금 그걸로 이제 뭐 데이터 추출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20개 중 20개 다 이제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과연 그러면 자 우리가 수능 물리 물론 이런 거가 이제 뭐 저한테 이거 풀라고 하면은 뭐 거의 뭐 몇 시간이 걸려도 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걸 되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 뭐 경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푼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 물리를 잘하는 것이냐라는 이걸로 우리가 이제 한번 반문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프린키피아의 그거하고 거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보면은 필라소피 뭐 내추럴리스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거는 자연 현상을 수학적인 모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물리의 이제 저는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그런 과정, 뉴턴이 이제 그런 어떤 관측 데이터를 보고 기존에 있던 어떤 모델 이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끌어내는 것, 그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능 물리에서 보는 거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고 이미 충분히 abstraction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런 그래프까지 주고서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 되게 아래 단계를 갖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진짜 물리의 가치는 그 윗단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뭐 전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다들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제 그 구글이랄지 아니면 오픈 AI에서 제가 시간이 혹시 4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4시 반까지요? 예, 정말. 시간 있습니다. 네. 그 구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오픈 AI에서 과학을 통한 그 언어 모델을 통한 LLM을 통한 과학의 가속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픈 AI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한 2주쯤 전에 했던 그 논문인데요. Early Science Acceleration Experiment GPT-5 해가지고 GPT-5를 가지고서 어떻게 과학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초기에 한번 결과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쭉 보냐면 크게 이제 3개의 분야인데요. 이론 물리, 수학, 생물 3가지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알려져 있는 사실을 지가 혼자 다시 발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딥 리서치 서치 문헌을 깊게 파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찾기 어려운 정보를 찾아내느냐. 세 번째는 사람이랑 같이 탠덤으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 네 번째는 이제 AI를 가지고서 새로운 사이언티픽 리서트를 갖다가 이제 얻었느냐. 이런 걸로 쭉 분류를 해가지고 쭉 한번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론 물리 쪽에서 수학 같은 것도 좀 예제가 가장 많고요. 지금 수학이 이제 많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 뭐냐면은 수학이라는 게 학습 데이터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 모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막 풀리고요. 수학의 온갖 종류의 띠오레미 이런 거 다 그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서 끝까지 나오는지가 전체 과정을 다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그리고 수학은 물리와 달리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그런 뭐 대칭성이든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굉장히 다양한 이그젠플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GPT-5랄지 아니면은 그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정도의 수학의 그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타운가요? 뭐 그 수학자는 UCLA에 있는 그 필립 메라상 받은 사람 AI를 써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를 하고 뭔가 약간 이 부분에 증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시켜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은 데이터를 넣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만들기 좋아서. 이게 물리는 그거에 반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트릭된 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 쪽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거 Discovering New Black Hole Symmetry GPT-5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저도 뭐 입점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4학년 때 이제 그 일반 상대론 배운 거가 끝이라서 하여튼 이런 이제 이퀘이션이 이제 그 블랙홀 이퀘이션이 있는데 그 이퀘이션에서 어떤 시메트리 리 엘지브라의 어떤 시메트리를 따르는지를 갖다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에 관계된 페이퍼를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이 나왔었고요. 그걸 얘가 이제 찾는지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콜드샷,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뜸 그냥 그 리포인트 시메트리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얘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웜업을 시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단순한 플랫 스페이스 리미트,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없고 뭐 앵글러 모멘텀이 없는 그 플랫 스페이스에서의 이퀘이션이 이제 심플하죠. 이건 좀 풀만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얘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시메트리를 갖다가 제너레이터까지 같이 해가지고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질문을 1.1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18분 정도 시간, 꽤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해가지고 이거 찾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홀드 스타트로는 안 됐는데 처음에 내가 약간 웜업을 해가지고 조금 약간 준비를 시키면은 얘가 이제 제대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은 이 사람이 논문을 쓸 정도의 어떤 그런 레벨의 그런 이제 퀄리티 리서치인 건데 걔가 GPT-5가 한 번 힌트를 줘가지고 얻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놀라운 겁니다. 그다음 또 다른 이그젠플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AI랑 텐덤으로 일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거 같으면은 뭐냐면 이제 핵융합로인 것 같습니다. 핵융합로에서 아니가 또 뭐 뉴클리어, 본 프로퍼게이션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이제 1차원의 그 모델링을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미분 방식을 만들고 그거에 세우고 그거에 이제 해를 찾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뒤에 쭉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거는 그냥 아까처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6시간 정도 둘이서 이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건데 어찌됐거나 6시간 만에 이 사람이 뭔가 답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끝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내가 6시간 만에 했지만은 내가 이제 해보면 실제 포닥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 person month가 걸릴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단지 내가 6 person hour 만에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구가 1000배 정도 가속화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우리가 모든 난제를 푼 건 아니지만은 연구를 충분히 우리가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정식을 세우고 푸는 건 이론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GPT-5가 지금 이제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주로 타고서 이제 그런 좋은 이그젠플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분야에서 뭐 관심 있는 그런 막 다체 매니바디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조금 제 생각에는 덜 우리가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있는 거고요. 제미나이에서도 실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최근에 이제 띄우고 있는 게 이제 AI 사이언티스트, AI 코사이언티스트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실은 이제 주로 이제 바이오 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통계 데이터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데이터를 수없이 많은 그 논문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패턴을 판단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언어 모델이 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데 그것도 한 번에 하라고 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구자가 어떤 연구 골을 주게 되면은 그걸 계획을 짜고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가설 제너레이션 하는 애, 그 다음번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애, 이볼루션,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가설과 가설을 봤던 건 새로운 가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애, 그다음 전체적으로 랭킹을 매겨보는 애 다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걔네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우리 전체적인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그 서머리를 해가지고 연구자에게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꽤나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가 최근에 이제 그 네이처에서 이거는 근데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좀 연구자 중에서 몇 사람 이제 관심이 있거나 적절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델을 주고서 써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케이스 사례가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뭐 괜찮다, 뭐 아주 그냥 브레이크트루, 뭐 그라운드 브레이킹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유용하게 쓴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 네이처에 이제 그런 인터뷰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학자 옆에서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식의 AI 사이언티스트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마구 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저희 쪽 분야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그 재료과학 아까 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요 그림에서 제가 재료화학 AI 쪽에서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런 딱 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료과학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질문하면서 뭐 내가 이런 재료로 배터리를 만들면 용량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문헌을 정확하게 잘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식의 동료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필드에서 AI를 갖다가 적용을 해 나가는 그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네시스 미션에서도 그런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북경대학교에서 뭐냐면은 그 AI를 통해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규칙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롤을 갖다 끌어낼 수 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어떤 적절한 어떤 컨디션이랄지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뉴턴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 트래젝터리나 이런 것만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시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물리학이라는 게 어떤 점이 강한가? 물리학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패턴을 찾고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거가 잘하는 건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또 AI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런 식의 이제 AI 뉴턴 같은 그런 식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건 물리학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 분야에서 재료공학 분야로 그런 모델이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 재료 쪽 데이터를 가지고서 새로운 패턴을 끌어낸달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활발하게 연구했던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양자 계산을 가속화하는 건데 DFT 계산을 가속화를 하는 건데 이게 머신러닝으로 하는 거고요. 뭐 자세한 걸 말씀 안 드리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DFT라고 하는 거는 행렬을 대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승에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시간이 증가하는데 오더 n으로 증가해서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벨 물리학상에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주게 된 그 배경에 보면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양자 계산을 가속화하는 것들이 이제 실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가 제가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양자 데이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원자 구조가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DFT 계산한 에너지가 있다. 그걸 갖다가 왕창 주는 겁니다. 왕창 줘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세븐넷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희가 자체로 만든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물리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스펙트럴 하모닉스의 수학적 특성을 가지는 걸로 저희가 노드하고 엣지 피처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텐서플로우 앵귤러 모멘텀의 에디션에 해당이 되는 그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메시지 패싱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모델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어떤 서로 그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버클리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모델이 현재 지금 이게 또 옛날 데이터네. 현재는 6등으로 좀 밀려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냈을 때는 이때가 저희가 이제 올 초에 3월 13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1등이었어요. 1등이었는데 4일 있다가 메타에서 여러 페이스북 안에 회사에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저희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 같은 경우는 하버드 그룹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영국인 어떤 벤처 회사가 돼 있고 현재는 이제 삼성에서 만든 모델, 삼성이 이제 저희 모델을 가져다가 몇 배 이제 더 키워가지고 만든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제 2등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은 이 분야에서 이 모델을 만들어 경합하는 거는 실은 저 글로벌한 컴피티션이고요. 여기에서 저희 회사하고 아카데미가 마구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선전, 저희 그 빈약한 GPU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도 잘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저희 재료과학 분야와 이제 컴퓨터 공학 분야가 실은 협업, 도메인 간 협업이 지금 주요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단지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분명히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비록 개수가 많긴 하지만 일부 데이터만 학습을 시켰는데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얘가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라는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그 밑바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것처럼 굉장히 몇 가지 특징적인 형태들로의 어떤 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사람은 끌어내기 어렵지만은 이 머신러닝 모델은 그걸 끌어냈기 때문에 자기가 학습하지 않은 그런 물질이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얘가 예측도가 올라간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유니버설한 로 같은 거, 우리가 화학적 결합에 대한 유니버설한 법칙을 머신러닝 모델이 뽑아낸 게 아닌가라는 거. 이제 그런 느낌이 받고요. 굉장히 물리학의 어떤 그런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보면은 현상을 갖다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실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아날리틱한 익스프레션이 아닐 뿐인 것이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설한 캐릭터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물리학과 어떤 무게가 좀 크게 보면은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까도 저희가 이제 저희 노태현 원장님께서 이제 AI for Science, Science for AI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 답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현재 AI 모델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물리 연구에 적용할 만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그 과정들이 남잖아요. 그 과정이 다시 AI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아마 오픈 AI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오픈 AI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이걸 그 과학을 가속화하는 걸 보여줬던 건 뭐냐면은 자기네 플랫폼에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기네 플랫폼에 와서 그걸 써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연구의 과정이 아까 말한 우리 고급 어떤 추론의 과정들이 다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학습하게 되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실은 AI의 발전과 물리의 발전은 물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은 충분히 수학을 잘하니까 써보실 만할 것이다. 그래서 써보시기를 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